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오늘이 만나쇼. 오늘이 만나쇼. 김현옥 선교사님 편 2부가 시작됩니다. 저는 제가 아들 하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 부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 신부한테 이런 말 했죠. 우리 막내 동생이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나서 막 울었어요. 그 앞에서. 네. 이제 아마 제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처음으로 울어봤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3년 동안 저희 제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이 한숨 흘리시고 우시고 아버님이 저한테 분노하시고, 그게 한 3년 동안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근데 그럼 안 했죠. 그 처갓집에서는 네. 이렇게 우리 사위가 학교 잘 나와서 또 좋은 회사 다니고, 그런 마음도, 처갓집 어른들도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상대적으로 저희 집이 조금 더 그 경제적인 형편이 나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가댁 쪽에서 굉장히 좋아했죠. 괜찮은 집으로 가니까. 좋은 직장 다니고. 네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관둔다니까, 그쪽도 굉장히 지금, 특별히 그 오빠들이, 좀 굉장히 안 좋아했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다행히, 일단 결혼을 하면, 이제 알아서 하겠다 하는 것이 좀 많이 작동을 해서, 그렇게, 핍박이나 이런 거는 많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죄송했죠. 제가.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선교사로 생활로 접어드시는데, 근데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이면 중국으로 가시게 됐어요. 네. 사실은 제가 중국 가려는 건 아니었어요. 네. 이제 선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그 고려를 할 때에 뭘 했냐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좀 해야겠다,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학교를 다니는 건 아니고 좋은 세미나가 있으면은 이제 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 약혼녀랑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어떻게 될까? 이 이야기를 데이트할 때 맨날 한 거예요. 네. 근데 한 번은 이제 둘이 이야기하다가 정말 우리 둘 다 그 면에 있어서 선교사가 되는 면에서 굉장히 소원함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둘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마치 선교사로 부르신 것처럼 한번 살아보자. 왜냐하면 확신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소명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선교사처럼 살아보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몰랐죠, 저희도. 그래서 이제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째는 우리가 선교사라면 우리 데이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괜찮은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또 의시되려고 자매한테 굉장히 돈도 잘 쓰고. 그렇죠. 돈도 좀 있고. 돈도 펑펑 쓰고. 옷도 사주고. 네. 딱 하나밖에 안 사줬지만. 옷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만약에 선교사라면. 우리의 데이트가 어떻게 될까?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둘 다 태도가. 가장 싼 거. 가장, 그리고 돈을 절약하고. 가장 우리가 시간도 좋은 데 쓰고. 데이트도 가장 건전하게 하고. 그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소망들이 생긴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선교사답게 보실까? 우리의 지금 삶을. 네. 음식도 저희가 보통 때는 좋은 식당 가서 먹고 그 다음에 좋은 데 가서 차 마셨거든요. 꼭 그 코스가 있잖아요. 네. 데이트할 땐. 그렇게 다 바꿔서 카스테라 하나 사가지고 바로 커피숍을 갔어요. 그리고 우유 하나 시켜놓고 한 잔 시켜놓고 카스테라 먹으면서 그게 전부 저녁 내내 일부러 돈 있는데도 아꼈어요. 예. 또 어디 우리 좋은 세미나 있다고 그러면 선교 세미나 있으면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선교 세미나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터를 쭉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왜 앞으로도 이슬람권이 가장 희망이 없는지를 말해준 거예요. 네. 현재 왜 희망이 없는가, 선교적으로.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이슬람권이 가장 복음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을 안 해요. 현재 선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둘 다예요. 그러니까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차이인데 그만큼 안 간 거고 안 갔기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일도 안 됐기 때문에 또 안 가고 또 안 가게 되고 악순환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더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 숫자를 다 내밀면서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 왜냐하면 그 선교사 지원생들이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또 조사했어요. 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슬람 쪽으로.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친구면 그리고 하나님이랑 같이 지도를 딱 펼친다면 하나님은 당신한테 물어서 야 어디로 보낼까? 라고 하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대답이 뻔하죠. 가장 모자란 데로 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답이 나왔네. 그렇게 하고 저희 둘이 그럼 이슬람권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같이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이슬람도 너무 넓으니까 한국인으로서 가장 갔을 때 효과가 좋은 곳이 어딘가를 찾았어요. 네.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생각도 좀 비슷하고. 네.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가봐야겠다 해서 제가 혼자 그 후배 다른 이제 남자 후배 데리고 선교 여행을 둘만 갔어요. 중앙아시아를 쭉 훑으면서. 그런데 돌아올 때 저희가 그 조인하려고 했던 선교단체 리더가 올 때 거기만 보지 말고 중국도 좀 보고 오지. 그래서 네. 중국에 들렸는데 이제 그 중앙아시아 때는 무슬림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정말 그 친근하고 좋았었는데 중국에서는 정말 아니었어요. 중국 무슬림들이. 무슬림 하면 또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매우 달라요. 마치 우리가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르듯이 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중국 무슬림들의 이슬람 사원에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나오는데 마치 누가 제 등에서 저를 어깨를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으면서 굉장히 제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빠졌어요. 네. 그때 저를 안내했던 그 미국인 선교사에게 우리 잠깐 좀 어디 공원에 가서 좀 기도 좀 합시다. 그래서 같이 공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정말 내가 안 좋다. 그리고 왜 지금 그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나왔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현상은 자주 있대요. 네. 그러면서 그런 걸 체험하고 이제 한국으로 왔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나라로 갈까 할 때 하나님이 결국은 중국으로 부르시는구나. 중국 무슬림으로. 예. 그래서 제가 중국을 가게 됐어요. 네. 참 또 이렇게 그 장소를 선택하는 거 자체도 정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끌림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 선교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는데요. 중국에서 16년 동안이나 네. 선교사로 계셨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그럼 하시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이 잘 하는 거는 꼭 제가 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사도 바울도 남의 터에 자기의 사역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슬람권이 가장 사역자가 없다 그러면 그럼 내가 가야겠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중국에서 그 사역을 할 때에 제 선교단체가 먼저는 정책적으로 무조건 수도에 일단 들어가요. 첫 해는. 네. 거기서 공용어를 배워야 되니까. 예. 그래서 표준어를 이제 배우는 걸 위해서 베이징에서 제가 1년 반 있었죠. 예.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 각자 흩어져요. 자기 부담이 있는 민족으로 선교사들이 이제 흩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다음 해에는 이제 내륙으로 결혼은 하고 가신 건가요? 맞아요. 같이?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부모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네. 자신이 없어서 선교사 될 자신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내가 믿음으로 하는 말이 이대로 가면 내가 오래 못 갈 테니까 5년 후에 제가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네. 그때 시간을 벌어놓으신 거예요? 네, 예. 그런 거예요. 예. 근데 그때 결혼을 아직 안 할 때여가지고 결혼도 어차피 결혼하려고 그랬으니까. 예. 근데 직장은 계속 다니고 계실 때예요? 직장 거의 관둘 때였죠, 이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했었는데 참 감사하게 진짜로 5년 후에 제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로 베이징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말 딱 그 시간에 제가 선교사로 가게 됐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무슨 사역을 했는가? 네. 보통은 이제 이 첫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 국제 선교단체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제단체에서 저희가 팀에 조인하게 돼 있어요. 저희 팀은 그 단체가 참 특이한데 그 팀에 들어가기 전에 그 팀장이 자기 팀을 전부 브리핑을 해줘요. 브리핑을 해서 우리 팀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조인하십시오. 이게 딱 광고가 나가요. 그럼 선교사님들 후보생들을 쭉 보고 내가 저길 들어가면 되겠다 해서 들어가서 서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저도 거기에 이제 그 팀에 들어갔었는데 저희 팀은 딱 이제 분명해요. 중국에 있는 무슬림 중에 10개 민족 중에 딱 한 민족이 있어요. 회족이라는 민족. 그 민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회를 개척한다 이거예요. 네. 그 민족은 한 번도 교회가 없는 민족이죠. 그래서 아마 그 교회가 아예 없는 민족을 그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미전도 종족 중에서 사이즈가 세계에서 제일 컸어요. 민족이.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거리가 많은 민족이었죠. 그래서 그 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저희 팀 안에서는 팀장이 그 시카고 출신 코케이션이었고 부인이 히스패닉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팀원은 싱가폴리안이었고 저희 부부만 이제 한국 사람이었고 이제 그런 팀에 들어가서 저희 팀은 이제 직접 교회 개척 팀이었기 때문에 교회 개척도 이제 간접 팀이 있고 직접 팀이 있는데 네. 직접적인 팀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 중국인은 안 만나게 돼 있고 무슬림 중국인만 만나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우스운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뭐 그러냐 이게 아니라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저희 팀도 그걸 안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예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먹는 사람은. 예. 그래서 저희 팀원도 들어갈 때 그 사인을 하고 들어가요. 중국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안 먹었죠. 왜냐하면 보통은 저분들이 이제 돼지고기 먹는 사람을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고기 먹는 사람 쳐다보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심한 게. 그 돼지고기가 먹는 그 장면이 보면은 실제적으로 토해요. 네. 굉장히 멘탈리 이렇게 돼지를 사랑하는 건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 집에 보통 사람이 전도를 하려면 밥을 같이 먹어야지 전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뭘 먹어야지 되는데 저희 집에 무슬림들이 오게 되면 예의상 뭐 차를 대접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물도 안 마셔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접한 그 컵은 돼지고기를 먹었던 사람이 먹었던 컵이기 때문에 이게 오염이 돼버린 컵이에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켜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하죠.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이 컵은 우리 집은 돼지고기가 들어온 적이 없는 집이니까 물을 마셔도 된다고. 그러면 안 믿어요, 저희 말을. 그럼 이제 저희가 기도편지 쓰죠. 아무개가 우리 집에 와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기도편지 쓰죠.
몇 달 후에는 물을 마셔요. 마음이 열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또 기도 편지 쓰죠. 드디어 물을 마셨다. 나중에는 되게 소박하네요. 네, 간식도 먹고 나중에 한 2, 3년 후에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신뢰를 하니까. 그럼 또 기도 편지 쓰죠. 밥을 드디어 먹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을 하나하나 기본을 다루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런 데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볼 때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걸 해서 교회 건물 올리고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거는 굉장히 그 스테빌라이즈드 된 선교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안정된 그 것이고 아주 최초로 들어가는 지역은 기본적인 신뢰를 하는데 평생을 다 쓰다가도 나간 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문화가 확 그렇게 어떻게 뭐 그 픽스돼 가지고 있는 곳에 정말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정말 천병이 돼서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인생을 걸어도 뭐 정말 바늘구멍만한 틈만 만들어 놓고 끝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인데 초기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분이 교회가 쓰는 것까지 다 한 사람 인생 안에 일생 안에 한꺼번에 된 나라들은 드물어요. 보통 나라들은 몇 대에 의해서 이제 첫 크리스천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성질 급한 사람들은 선교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좀 후다닥 치고 들어가서 빨리 복음을 전해가지고 뭔가 좀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텐데 신뢰를 얻는데 벌써 시간을 몇십 년을 쓸 수도 있다니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그거는 정상일 거예요. 보통 선교들이 원래 그래 왔어요. 선교 역사들을 쭉 보면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 그 중국의 무슬림과 그 이슬람 쪽에 사는 무슬림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보통은 이슬람이 중국만 다른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슬람들이 다 굉장히 달라요. 그 모자이크처럼 색깔이 다 달라요. 이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은 코란을 가지고 믿는 거지만 많은 경우는 민족 종교인 것처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중국 같은 경우는 소수민족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한테 뭐 1000년 이상 자기들의 서바이벌에 대해서 고민을 한 민족들이거든요. 우리 민족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단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은 민족을 단결시키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었어요. 그래서 민족 종교로 이제 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을 건드리는 이슬람을 건드리면 민족을 건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져요. 그래서. 뭐 그쪽 사회에서는 완전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 중국이 이렇게 선교하기가 되게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위험한 지역. 그럼 그 위험한 지역이 어느 정도나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위험한 지역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나요? 일단은 제 사역은 초기에는 아까 말한 반 정도를 앞에 반은 그런 사역을 했고요. 뒤에 반은 조금 제가 나중에 선교학 공부를 하고 나면서 느낀 게, 저희 팀이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결국 개척이 됐었어요. 뭐냐면, 아주 조그마한 무리지만 무슬림들로 많이 구성된 교회가 개척이 됐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 나라에서 들어온 선교사가, 그리고 각 선교사들이 얼마나 여러 교회들이 또 서포트 했겠어요? 그런 그룹이 7년에 걸쳐서 이제 조그마한 모임이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 모임이 굉장히 건강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선교단체가 국제단체가 무슬림권에 다 들어가 있는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리포트가 들어오는데 여기저기서 예수님 믿는 그 리포트들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본부에서는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은 사람이 나중에 전도를 했느냐가 중요해요. 또 다른 무슬림한테. 재생산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슬림이 무슬림한테 전도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보증수표거든요, 그러면. 근데 저희 팀은 2대를 넘어가기가 3대까지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그거는 굉장한. 이게 전도가 된 거네요. 굉장히 건강한 그 팀이어서 아주 프라우드했죠. 저희 리포트 할 때.
근데 그 돼지고기만 먹는 것만 봐도 이렇게 토할 정도로 이렇게 문화적인 그 결속력이 자기네끼리 강한데 그런 남의 종교를 믿는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은 완전히 그 자기 그쪽 공동체에서는 뭐 쫓겨나는 걸 각오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맞는 말씀인데요. 현대에 들어서 그것이 기독교 사회에서 굉장히 반성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복음이라는 거는 제대로 전달이 되면 어떤 상대방의 종교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환영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말 그대로 깊은 소식이기 때문에. 네. 서양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복음의 힘이죠. 네. 예.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서로 싸웠던 사람이 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불효자가 효도를 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렇죠. 며느리가 시아버지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힘이에요. 예. 우리는 근데 보통 복음을 종교 생활을 하는 쪽으로 많이 포커스를 해놨거든요. 물론 그게 있어야죠. 거기서 진짜 이제 나오지만 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대단한 어필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현대 선교가 많이 반성을 하죠. 지금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했던 거에 대해서. 근데 요즘 저희들이 했었던 것이 그거예요. 너가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너는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된다. 효도를 해야 되고 더 좋은 아들이 돼야 되고 그렇죠. 더 본이 돼야 되는 너희 사회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힘이고 복음의 결과인데 부모님들은 좋아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생들이 예수님 믿게 되면 방학 때 고향에 돌아가거든요. 저희들이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집에 가서 어떻게 효도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궁이에 불 떼는 거 부모님이 아궁이에 불 뗄 때 도망가지 말고 더 불 잘 떼고 뜨거운 물 실질적인 훈련을 시켜드리셨네요. 그런 것이 이제 저희들이 1차 사역이었고 2차 사역 때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선교학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나라에서 7년에 걸쳐서 교회가 개척됐는데 어느 날 이제 저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 교회 이제 무슬림이 아니죠 거기는 무슬림들이 아닌 중국 교회에서 지도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좀 도와달래요. 제가 선교학 공부를 미국에서 했다는 얘기 들으니까 좀 도와달래요. 자기들이 그걸 배우고 싶대요. 가보자고. 그래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이제 집중 강의를 했죠. 그 신학교에 가서. 그리고 나서 그 지도자가 어느 날 그날 하루 저녁에 제 숙소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큰 단체인데 중국에서 전체 성도가 200만 명이에요. 중국에. 네. 자기네 그룹만. 200만 명 정도 되는데 자기들이 그래도 좋은 지도자들도 되게 많잖아요. 몇만 명 될 거 아니야, 지도자만. 그 중에 몇 명을 선발해서 선교사를 보내봤대요. 근데 다 실패했대요. 실패 이유를 좀 알아봐 달라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선교 말고 전도자들은 어떠냐고 보니까 전도자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쭉 내보내서 몇 년을 내보내고 들여다보면 교회가 6개월에 하나씩 개척이 된대요. 그 순간 제가 아까 우리는 3개 국가에 들어와서 7년에 개척했는데 이분들은 6개월에 하나씩 개척을 하는구나. 순간 제가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들은 무슬림들을 했던 거고 저분들은 자기네 컬처를 했기 때문에 다르지만 그래도 굉장히 효과가 너무 차이가 나는데 선교학에서 공부를 했었을 때 선교학의 기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현지인들이 잘할 수 있는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지 외국적인 걸 자꾸 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선교도 중국인들이 하는 선교도 이분들이 잘할 수 있게끔 선교의 길을 터주는 거지 내가 직접 무슬림 선교를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내국인에게 무슬림 선교를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새로 시작한 게 제가 후반기에 시작한 거는 CCTC, Cross Cultural Training Center라고 해서 중국 교회한테 선교사 훈련을 하는 트레이닝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 후반기 사역이었고 또 하나 더는 뭐냐면
대학생 사역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요. 예, 중국 교회가 너무나 도시 선교에 약하기 때문에 농촌 선교를 강하고 그래서 앞으로 또 무슬림 선교를 하려고 그래도 엘리트들이 해줘야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대학생 선교를 해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생 선교를 주로 했었죠.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또 종교의 자유가 정말 있냐 없냐 따지고 보면은 사실 없는 쪽이 가까운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위험한 거예요? 예. 일단은 종교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에요. 왜냐하면은 거기 기독교가 오피셜하게 허락이 된 면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럼 기독교를 박멸한다 이런 데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등록된 교회한테는 웬만큼 자유를 주고 등록되지 않는 교회한테는 불법 단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한국 선교사님들이 등록된 교회에 대한 신뢰는 많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정부의 밑에 있다는 것 때문에 등록을 해놓으면 정부의 일종의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짙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록된 교회를 잘 컨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등록을 하면 또 그런 규제와 이런 게 있어서 함부로 아무거나 못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그리고 이제 19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 말이 좀 더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게 등록되지 않는 교회들이 훨씬 더 복음에 자유롭게 뜨겁게 전도가 많이 됐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쪽을 많이 컨택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커넥션들이 많다 보니까 등록되지 않는 대학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는 이제 불법 단체하고 계속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또 역시 그 일종의 힘겨루기가 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질문하신 대로 위험하냐 아니냐 그거는 그런 대답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에서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부작용들과 또 핍박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많이 있죠. 선교사 분들에게 가장 큰 필요한 게 사실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재정이나 업무적인 격려해주고 이런 거보다 고향이 되어줄 친구들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외로우시죠, 현장에 가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제가 10년 차 된 선교사들끼리 교제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선교사님한테 선교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하니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나 교회 관계나 이런 거라고 처음에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고향과 친구 같다고 그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맞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물론 재정적으로 물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 있죠. 자녀 교육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교회와의 신뢰관계예요. 신뢰관계. 왜냐하면 교회는 마치 군대에 아들이 가면 휴가 때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들을 맞이하는 것과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는 게 굉장히 달라요. 그렇죠. 아버지는 군대를 갔다 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오는 것만 봐도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왔구나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냥 버스 정류장 가서 아들이 휴가 나올 때 가방 들어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다 네가 어떤지 안다. 그리고 다 끝나죠. 그러면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이 다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면 딴 거 아니에요. 그냥 울어요, 그냥. 아들 부둥켜 안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울고 하는데, 아들이 군대 이야기를 아무리 해줘도 어머니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아버지는 한마디마다 다 알아듣고. 그 차이가 있겠네요. 뭐냐면, 교회는 이 두 가지 역할이 다 있어야 돼요. 선교사님이 돌아오게 되면,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같이 업무적으로 이 아들이 이제 코치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군대 이렇게 해야 돼. 또 고참들한테 이렇게 해라 하고 아버지가 코치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뭐 필요한지 알아요, 아들이.
가기 전에 엄마 시켜서 돈 좀 꾸겨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알아서 쓰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업무적으로 의논할 대상이 있어요. 그 누가 하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해요. 그렇죠. 네. 교회 지도자들이 업무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님 교회를 실제적인 서포트를 하시는 분들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네. 일 잘하냐고 이거는 위에서 다 하니까 먼저 우선적으로 업무적인 거는 우선은 이분하고 신뢰관계가 교회와 신뢰관계를 진짜 맺는 것은 사실은 집사님들과 그 후원 그룹들이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에서 그때 오아시스라는 그 후원 그룹이 있었는데 제가 온누리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를 준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때의 집사님들이 정말 헌신적이었어요. 헌신적이고 저한테 무조건적이셨어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신뢰관계가 저는 대단히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오래 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중간에 그런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룹이 있느냐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관계만 후원적 관계가 나가느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예, 저는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친정집에 갔을 때 네. 엄마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 느끼는 게 완전히 틀리거든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이겠어요. 네, 맞아요. 예. 그 선교지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선교지 사람들이 좀 얄미울 때는 없으셨어요? 그 처음에는 뭐든지 신기하니까 네. 그리고 보통 선교사님들이 드디어 선교지를 왔구나 해가지고 어떤 분은 비행장에서 내리면서 그 땅에 키스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처음에 굉장히 감격하면서 갔죠. 그리고 베이징에서 언어 공부를 할 때는 제가 가야 될 땅이 거기가 아니었고 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그 땅을 보면서 이제 그리워했어요. 제가 언젠가는 거길 갈 거다. 무슬림들이 있는 곳으로. 거기서 베이징에서 거기까지는 기차로 20시간 걸려요. 24시간. 요즘 더 빠르졌지만. 어느 날 베이징 그 기차역에서 무슨 일 때문에 지나가는데 그 마을에서 올라온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쪽 민속 복장을 입고 무슬림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네. 제가 한 20분을 물끄러미 멀리서부터 그분이 지나가는 거를 넋을 잃고 봤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도시에서 올라온 분이 지나가는 걸 보고 내가 빨리 저길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었는데 그만큼 사랑했죠. 근데 보통 선교지에서 3년 차쯤 되면 언어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나한테 하는 욕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 그전엔 좀 뭐 욕을 들었어도 알지를 못했으니까 못 알아듣고 보통은 어물어물하면 외국인이 어우 잘하네. 그렇죠. 어물어물하면. 근데 잘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위협을 느껴요. 보통 저 사람 너무 잘하는데 하면서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긴장이 시작될 수 있고 디테일하게 이제 삶이 나눠지죠. 그러면서 이제 갈등들도 있죠, 분명히. 아까 얄미워질 때도 있고. 내가 어떻게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를 왔는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나중에 후반부에는 제가 했던 사역의 많은 부분이 CCTC, Cross Cultural Training Center를 했었는데 그때는 중국 교회 큰 단체 중에서 뽑은 그 상당히 좋은 리더들을 몇십 명씩 모아놓고 장기적으로 모아놓고 선교사 훈련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분들은 워낙 이제 교회에서 오래 경륜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선교사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많이 접한 중국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저희가 강의의 세션이 이런 세션이 있었어요. 선교사의 삶이라는 그런 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의 삶은 이런 겁니다라는 걸 했는데 저희가 초청했던 이제 제 동료 선교사가 특강을 그때 했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선교사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가 다른 무슨 선교사의 영웅이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한국을 떠나서 선교지를 왔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자신이 얼마나 그걸 하면서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직장 생활을 내려놓을 때 고민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네. 자신이 얼마나 부모님한테 죄스러웠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 무겁게 전화기를 내려놓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선교사의 삶입니다. 네. 그때 그 앞에 있는 중국 형제자매들이 다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대가를 치르고 온 줄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여기 온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 현지인들하고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을 때도 그분들이 정말 진심을 알았을 때, 선교사들이 진심을 알았을 때, 네. 그것은 그분들과의 마음을 굉장히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었어요. 참 내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그분들의 어떤 삶과 인생을 내가 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왜 사실은 어떤 애들 교육이나 아니면 네. 뭐 제자만 하나 잘 가르쳐도 네. 뭐 스승 입장에서는 뿌듯한데 네. 그렇게 한 인생을 거기까지 가서 내가 구해놓고 그 사람들이 변한 모습을 보면 정말 기쁘시겠어요. 네, 제 아들이 어저께 중국에서 돌아왔어요. 네. 네. 네, 제가 걔는 잠깐 갔다 온 건데 자기 고향을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모아서 이제 자기 고향 갔다 오겠다고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사진들을 계속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예. 거기서 사람들하고 찍는데 다른 사람 찍은 게 아니라 이제 제 동역자들하고 사진을 찍고 아빠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인지하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니까. 말해도 몰랐고 예. 제가 얘기도 많이 안 해, 조심스러워서 말 안 해줘.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들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기를 너무 자세하게 자식들한테 해주지 말란 게 있어요. 왜요? 아이들에 의해서 보안이 셀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만 제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있었지만은 또 말해도 뭔지 모르잖아요. 감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제 동역자들을 쭉 만나니까 이제 굉장히 좀 바뀌었죠. 근데 그 사진들을 쭉 보내주는데 아내랑 저랑 그 사진을 한 명씩 하면서 사람들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저희 감정적으로 요동했어요. 왜냐하면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만 또 정말 사람을 키우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을 키운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식물을 자라면 물만 주면 나중에 알아서 이렇게 막 크잖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크면 또 자기가 씨를 뿌리고 자기들을 또 키워서 막 늘어나고 하는 게 얼마나 이런 일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격했죠. 예, 선교지에서 갑상선 암에 걸리셨었잖아요. 네. 예, 지금은 어떠세요, 건강이? 네. 그게 이제 계속 잔상은 남아 있어요. 네. 이제 몸이 이렇게 계속 데미지는 있죠, 지금도 데미지가 계속 완전히 완치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뭐가 발생을 하죠, 조금씩은. 예. 그래서 불편한 거죠, 한마디로. 뭐 죽을 건 아니니까, 그 때문에. 이제 약을 계속 드시는 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제 저희 선교단체가 팔러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몇 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나올 일이 있으면은 꼭 받게 하는데 그냥 정기 검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발견을 한 거죠, 제가. 네. 근데 이제 모르고 저는 그냥 검사만 해놓고 빨리 들어갔어요, 중국에.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며칠 후에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횡설수설 하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얘긴 즉슨 제가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 너무 충격에 빠지셔가지고. 그렇죠. 그 자식이 암인데 그걸 전해다니. 그걸 이제 의사한테 어머니가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제가 저녁 먹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는데 뒤에 돌아보니까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내려놓고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내가 암에 걸렸대. 그러니까 아내가 그때 표정이 아마 제가 처음으로 한 여자에게 있어서 그 표정이 그렇게 순식간에 여러 가지 표정이 나온 걸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대충 마무리하고 또 바깥에 잠깐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산책을 하나 그러고 이제 나갔었는데 저는 생각을 그때 하는데 몇 가지 생각이 저희가 들었는데 뭐냐면은 다른 분들 같으면은 선교사가 저러면 이제 무슨 걱정을 할까 하지만은 저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무슨 걱정을 했냐면 첫 번째 드는 게 우리 큰애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서 했을 때 그리고 끝나고 돌아갔을 때 아이가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으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완전히 적응을 못했어요. 여기서 너무 좋은 학교에서 스포일이 된 거죠. 미국 학교에서. 근데 적응을 못해서 아예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했다는 게 어떻게? 거기 학교 시절이 또 열악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 크게는 하나는 이제 분위기가 여기는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자유롭고 해주는 거잖아요. 거기는 너무 애들 실제로 많이 때려요. 때리고 벌을 많이 주고 자기도 맞아보기도 하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중국은 워낙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이런 게 세니까 약간 스파르타식으로 해주길 원해요, 또.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기한테는 굉장히 쇼크였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는, 중국에는 보통 초등학교 때는 1년에 글자를 1000자씩 배워요. 6학년 되면 6000자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알파벳을 떼려면 6년이 걸리는 거니까. 근데, 우리 딸은 딱 3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그럼 친구들은 3000자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는 이름 3글자 썼거든요. 이름 3글자. 그러니까 1000분의 1 쓴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예 게임이 안 되죠. 뭐 수학 문제를 풀려고 해도 뭐 문제를 알아야 풀지. 애들이 엄청난 쇼크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아이가 점점점 이제 학교를 못 다니고. 보통은 뭐 차라리 외국인 학교를 보내든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저희 도시는 아예 외국인 학교가 없었고, 왜냐하면 너무나 외국인이 없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안이 없었죠. 그래서 학교를 안 다니면은 뭔가 해야 되니까 제가, 홈스쿨링 교재를 갖다가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근데 홈스쿨링은 절대 할 게 못 돼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는 적어도. 왜냐면 이제 우리 1세 부모들은 홈스쿨링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속에서 올라오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만 더 나빠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홈스쿨이라는 게 매일 가르쳐야 되잖아요, 매일. 선생님처럼. 애들은 매일 공부해야 되니까. 매일 학교 가니까. 이거 하면서도 선교사가 내가 지금 이걸 하려고 이걸 여기 왔나. 이런 자괴감들이 또 훈련이 안 된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아이가 이제 결국은 학교를 관뒀어요. 아예 학적부가 없는 게 2년이에요. 2년 동안 아예 학적부가 없고 홈스쿨링도 좀 흐지부지 되고. 그래서 이제 암에 걸리신 다음에 처음 드는 생각이? 그래서 아이가 이제 대학을 이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갈 수가 없는데 얘가 그래서 나중에도 얘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한국의 대학을 알아봤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들이 다 자격이 안 됐어요, 아이가. 왜냐하면은 학적부가 모자라기 때문에. 2년을 쉬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태로 아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제가 굉장히 푸시를 해서 뭔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제가 암에 걸렸구나. 그럼 나는 얘를 더 서포트할 수가 없는 상태구나. 예. 정상적인 방법으로 굉장히 서포트를 잘해줘야지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아이를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바로 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수술을 나중에 받게 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이제 오아시스라는 그 선교 후원회가 생겼었는데 그때 정말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들이 미국에서 정말 간절하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는 또 병원들을 다 리서치까지 해주셔가지고 네. 예, 어느 병원에 가면 어느 의사에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가니까 실질적인 도움을 의사 선생님들이 딱 줄 서서 저를 이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번 전에 윤형주 장로님께서 출연하셨었어요. 그 장로님께서 네. 김영민 장로님 이제 소개로 네. 선교사님하고도 인연이 좀 있으시다고 맞아요. 그러셨어요. 네. 기억나세요?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수술 끝나고 이제 그 병원에서 좀 기다리면은 다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병원은 또 그 시설이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선교지에 좀 빨리 들어가야 됐었는데 네. 다음 병원이 석 달 후에 자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다. 이제 그런데 그때 딱 김영민 장로님이 한국에 잠깐 나오셨어요. 두 분이. 그래서 점심 같이 먹으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지금 우리 더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선교지 가야 되는데 어렵다. 그런데 다음날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날 윤형주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시다가 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 한 번도 보시지 않으셨는데 저를 본인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겠다고. 예. 그래서 그 수원에 있는 한 병원에 큰 병원에 거기 있는 이제 총무과에 있는 높은 분하고 연결을 하셔가지고 대신에 이제 뭘 하셨냐면 저를 이렇게 병실을 잘 만들어 주시는 걸 볼모로 본인이 거기 있는 신우에 가서 집회를 해주시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네, 거래를 하신 거죠. 네, 되게 성의가 있으신 분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도 너무 감사하죠. 윤 장로님한테. 얼굴은 실제로 이번에 오셨을 때 만나셨나요? 아니요, 그 전에 저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이제 그 뒤에 직접 찾아뵙고 그 오피스까지 찾아가서 그때 이제 교제를 했었죠. 그 뒤에. 예.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그것도 또 저희 지난 편에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예. 그럼 정말 아까 초반에 잠깐 비추셨는데 지금 사실 중국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추방당해서 미국에 오시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다 추방이 되신 거예요? 이제 제 사역의 후반부의 사역 중에 하나가 그 대학생 선교단체였는데, 왜냐하면 대학생 선교단체를 왜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 현지인들이 무슬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했는데, 엘리트를 도와서. 근데 이제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선교사의 인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농촌에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타문화권까지 가서 하는 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미래의 선교 인력을 어디서 뽑아낼 건가 했을 때 보니까 엘리트 계층에서 엘리트들이 좀 나와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대학생 선교를 해야겠다. 도시 선교하고. 그런데 지금 워낙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은데 새로 할 수도 없어서 뭘 생각했냐면 제가 대학생 때 아내랑 같이 만났었던 그 선교단체를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그때 형 동생 했던 그 동료들이 다 그 단체의 최고 지도자들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대학생 선교회를 중국에다가 합시다. 그러면 우리 둘이 그 단체랑 저랑 합작을 하는데 나는 노하우를 댈 테니까 기술적인 걸 당신들은 인력을 대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한 게 1년에 한 10명씩 대학생들 1년씩 스테이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보냈어요. 네. 1년이나 2년씩. 이거 중국 대학생을 한국에? 아니, 한국 대학생을 중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뭐냐면 중국인으로 구성된 대학생 선교 단체를 만들려고 전도를 해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해서 대학생 선교를 시작했죠. 그 사역은 제가 지금까지 했던 사역 중에 가장 프로덕티브했어요. 네.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제 아들이 이번에 그 중국 갔다가 한국도 잠깐 들려서 왔는데 어저께 한국에서 가니까 그때 저랑 같이 중국에서 일했던 한국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네. 그러면서 또 옛날에 있었던 그 얘기들을 또 한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다 시집장 가가지고 한국에서 어엿한 이제 그 좋은 그 안정된 삶들을 또 살고도 하기도 하고 예. 어떤 분들은 선교사도 됐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도 됐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사역들을 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중국인 대학생 사역이 굉장히 일이 잘 됐어요. 예. 보통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대학생이 한 명 나왔다는 거는 거기 마을의 경사예요. 네. 그 대학생이 굉장히 귀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대학교를 나온 대학생들한테 한국 대학생들이 가서 말도 안 되는 중국어를 가지고 이제 친구 사귀고 나중에 전도하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저희 그 선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된 중국인 대학생들은 99%는 그 가문에서 처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보람이 있었죠.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은 한 번은 저희가 전략이 뭐냐면 한 도시를 딱 놓고 대학이 굉장히 많아요. 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다른 도시에도 저희 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은 대학교의 랭킹을 잡아요. 그 대학교가 한 20개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위부터 20개까지 랭킹을 잡아서 1등부터 1위에서 10위까지만 저희가 타겟을 해요. 네. 물론 이제 20개가 아니라 한 3, 40개 될 거예요. 작은 대학교가 잡으면. 그러면은 1위부터 10위 사이에서 저희들 외국인들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인력이 나오면 10위부터 30위까지는 현지인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먼저 공략하는 거죠. 네, 그게 맞아요. 어떤 전략인가요? 그게 이제 영향력을 있는 사람들을 먼저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전략들을 했는데 그 중에 걸림돌이 뭐냐면 좋은 학교들이 뭐냐면 공산당에서 하는 그 굉장히 골수 분자인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이 피했어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네. 근데 나중에는 정치외교대학교에 꼭 들어가야겠다고 이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굉장히 공산당색이 센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갔죠. Public Security, 다시 말해서 공안을 키워내는 대학들이 있어요. 네. 그건 굉장히 경찰대 같은 건가요? 센시티브하고 법 쪽에나 이런데 이런 인력들 나오는데 통신 장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해요. 그런데 그 군사 장비들 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런 대학들을 중에서 속아내요. 우리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이 꼭 가야 될 때. 한 번에 이제 정치외교대학교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정치법대. 근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가도 될까?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학교 문을 들어가는 것도 걸려요. 문 걸어 들어가는 것도 잡아내기 때문에. 외부인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외국인은? 외부인. 네. 그래서 그것도 또 몰래 들어가는 법도 다 노하우를 만들어내가지고 네. 그 중국인 학생인 것처럼 다 들어가서 한 1년 이상 공을 들여서 전도를 했어요. 네. 그리고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나오면 처음에는 이분들이 모임에 못 오게 해요. 예수님 믿으면.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 신뢰를 안 하거든. 1대1로 밖에 양육을 안 해요. 우리 ANC에서 있는 1대1 교재 그런 교재들 번역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 학생 한 명하고 1대1로만.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속가내요. 신뢰하다. 그러면은 소그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네. 소그룹에 한 4-5명 되는 그룹에 그래서 신뢰할 수 있으면 1년 후 정도 되면 전체 모임 대학생 그 그룹에 그 대학에 있는 전체 모임 그러면 한 20-30명 돼요.
거기에 올 수 있도록 해줘요. 그 스크린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시네요. 그러고 나서 4학년 졸업할 때쯤 되면 다른 캠퍼스에도 우리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다른 캠퍼스에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4학년 졸업하고 나서도 또 스텝으로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오픈해요. 스텝으로 들어오고 나면. 스텝으로 들어오고 나서 3년차 됐을 때, 스텝으로 3년차 됐을 때, 그러면 저희가 외국에도 우리 그룹이 있다는 걸 알려줘요. 여기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타 도시에도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런 식으로 점점점 더 노출을 하죠. 그렇게까지 보안을 철저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제 저희가 그 중간에 첫 단계에,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저희가 아주 중간중간에 스프링처럼 튕겨가지고 신앙을 확 올릴 수 있는 걸 하나씩 장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이 만나쇼 김혜록 선교사님 편 3부에서 계속됩니다.